네, 안녕하세요. 저희 좀 늦게나마 보강 14강 시작했습니다. 이 보강 파일이 14강부터 16강까지는 이제 오늘하고 제 생각으로 오늘 하고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2020년 안에 끝낼 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 오늘 중으로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까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속한 건 지켜야죠, 그죠?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봤는데요. 국가 수반에서 저희가 아마 스톱한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수반, 일본국 헌법에 의하면 일본의 국가 수반은 일본 왕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국 헌법은 일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를 할 뿐 국가 수반으로서 행정권, 군사 통수권 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각주 1, 2번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일본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고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국 헌법 제3조는 일왕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해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없는, 그러니까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없이는 일왕은 어떠한 국사 관련 일을 하지 못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이 허가를 해야만 권한을 갖는다는 건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황실 전범에 의하면 요건 제2 문제구나. 요건 이제 읽고 말씀드릴게요. 일본 왕은 이제 선출에 의하지 않고 세습에 의해서 그 직을 계승합니다. 즉 일본국 헌법 제2조는 왕위는 세습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 전범의 규정에 따라서 계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실 전범이 뭐냐면 황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제 규범, 이걸 줄임말이겠죠. 다시 말해 왕위는 세습하는 것이며 세습에 관련된 규정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다 남자들이 세습을 해왔는데 국회에서 만약에 여자도 세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왕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각주를 보시면 황실 전범에 의하면 왕위 계승자에게는 왕통에 속하는 남계 남자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남계 남자라는 건 왕자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왕위 계승 순서는 직계 우선, 장계 우선, 근친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우선, 또는 뭐 직계 우선, 장계 우선. 그러니까 직계,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이제 예를 들어 황태자의 동생의 뭐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양자가 있으면 양자를 드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요. 왕위 계승은 일왕이 서거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왕실 전범에 따르면 생존 시 태위는 왕위 계승의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존 시 퇴위를 했습니다. 요번에 얼마 전에 일왕이. 그리고 이제 승계를 했죠. 이것도 이제 의회에서 뭐 승인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왕은 일본국 헌법에 규정된 국사 행위만 할 수 있고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왕은 이제 국회의 지명에 근거해서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의 지명에 근거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은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쭉 있는데 내각에서 조언하고 승인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일본 왕이 판사하고 총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영국도 이건 되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은 국사에 관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냐면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정령, 조약의 공포,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개정된 거를 공포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왕의 이름으로 공포가 되는 거죠.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공포, 국무위원 법률이 정한 관리의 임명, 정권 위임장과 대사의 공사의 신임장 인증, 또 대사, 특사, 또 감형, 형의 집행 면제, 복권의 인증, 그 다음에 영전 수여, 이거 뭐 훈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외국 대사와 공사 접수, 인사 받는 거, 의식 집행. 그야말로 국가 원수로서 형식적인 것들을 다 이제 자기 이름 나가는 자기 이름이 찍혀서 나가는 결제 서류나 찍혀서 나가는 문서에 대한 이제 승인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왕실을 지원하는 업무는 국내청이라는 기관이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국내청은 총리의 관리하에 있는데 왕실 관련해 국가사무 외에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명시된 일왕의 국사 행위 중에 외국 대사와 공사의 접수 또 의식 집행에 관련된 사무를 하며 국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도장. 국내청은 내부 조직으로 장관, 관방, 시종직, 동궁직, 시부직, 서릉부, 관리부가 있고 시설로는 이제 목장, 정창원 사무소, 교토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이 정창원이 무슨 서고 같은 곳인데 이 안에 조선에 보물들이 꽤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언젠간 털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직원은 특별직이 52명, 일반직이 95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 채용은 이제 그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중에 합격 중에 면접을 거쳐서 이제 이 국내청에 넣는 겁니다. 뭐 청와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수반과 내각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행정권은 내각에 있고 내각의 수반은 총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65조는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는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과 그 외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이 되고 중의원과 참의원이 이제 서로 다른 자를 총리로 지명할 경우에는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어서 협의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의원의 결의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의원이 그 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의원이 이제 총리 지명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의원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 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는데 그 과반은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일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의 반이 될 수도 있고 과반은 되니까 반드시 반은 되고 나머지 과반 이하 되는 숫자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이제 장관이나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국무위원회 파면은 총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명도 총리가 할 수 있고 파면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의 어떤 이게 실제 이제 법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보통 이제 어떤 의견을 성립을 하거든요. 법안이든 그게 뭐 정부 정책이든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관례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총리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이거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방위청 관련해 가지고 국방 관련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방위청 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총리가 그 자리에서 그 방위청 장관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파면시켜버리고 이제 본인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임명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그렇게 안 하지만 관례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내각은 이제 중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다면 총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결의되어 있을 경우나 총리가 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회에서 내각은 총사직을 해야 되고요. 보통 총사직이라고 하면 총사퇴라고 말을 하죠. 다만 이제 사퇴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관두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출신의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일본국 헌법은 이제 총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설한 것처럼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소집된 국회에서 내각이 총사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최장 4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속 정당의 총재 임기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임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총리는 내각을 대표해서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공무와 외교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합니다. 일본국 헌법 제72조에 의하면 총리는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나 내각법 제3조에서는 각 위원은 별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임의 장관으로서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한다고 하고 있어서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는 총리의 권한을 약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이 이제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기를 거쳐야 됩니다. 아이고, 못 떴네. 가기는 이제 내각 회의를 말하는 거고요. 가기는 총리가 주재하며 내각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들도 안건을 이제 총리에게 제출하면 가기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리는 가기에서 결정된 방침에 근거해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행정각부의 이제 처분 또는 명령을 중지시키고, 그러니까 뭐 실행을 한다든지 또는 명령을 되고 있는 어떤 명령을 중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내각의 조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각의 권한은 첫째, 일본 왕, 뭐 천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일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일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뭐 천황을 일왕이라고 격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 천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덴노, 그러니까 덴노라는 말은 덴자가 하늘 천자고 노는 이제 임금왕자를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이걸 뭐 황제를 뜻하는 황자라고 이제 의미를 굳이 부여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다음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유명칭이었어요. 덴노라는 말은 천왕.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왕을 천왕이라고 불러주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 그 나라에서 쓰는 표현을 불러주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또는 이제 어떤 나라에서 만약에 자기 나라 대통령의 명칭을 법으로 우주대마왕이라고 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우주대마왕이라고 불러주는 게 예입니다. 그게 공식 명칭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린 굳이 이거를 좀 격화시키는 의미로 일왕 이러는데, 사실 일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근데 굳이 이게 이렇게 부름으로써 굳이 우리가 얘들을 격하해서 말한다, 또 격하해서 말함으로써 뭔가 우리 자신의 어떤 뭐 자긍심이 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명칭에 이런 철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일왕이라고 낮춰 부르는 명칭,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거부감이 있게 오는 겁니다. 일왕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존경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양반은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데 뭐. 하여튼 내각의 권한은 첫 번째, 일왕의 국사 행위에 대한 조언과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국정행위, 국사라는 말이 뭐 국정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뭐 국가의 일을 갖다가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조언과 승인, 여기에는 이제 중의원 해산권도 포함되고요. 일왕이 중의원을 해산하지만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산권은 내각이 있는 거죠. 둘째, 국회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셋째, 일반 업무 이외의 권한을 가진다. 국가를 대표한다든지 뭐 상징적으로서 이제 갖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헌법에서는 이제 법률의 성실한 집행과 공무의 총리, 그리고 외교 관계의 처리, 계약 체결, 관료에 대한 사무 장리, 예산 작성과 국회 제출, 시행령 제정, 사면, 가명, 형 집행 면제, 복권의 결정 등을 이제 하게 되고요. 행정 입법과 시행령에는 모든 주무 대신 서명하고, 또 총리가 여기에 계속 연서, 그러니까 총리가 따라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행정 입법과 모든 시행령에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무 대신이 이제 그 부처의 장관한테 권한이 있는데,
총리가 옆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일종의 이제 결재, 최종 결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포는 천황이 하시는 거고. 넷째, 이제 법원에 대한 권한입니다.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권, 최고재판소 판사 임명권, 이게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걸 최고재판소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하급재판소 판사 임명권 등을 가집니다. 다섯째, 이제 법률상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 이의 재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행정각부의 장, 부처의 장은 국무대신으로 총리가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성 장관이라든지 외무성 장관, 보통 이걸 외무성 대신이라고 해요. 외무성 대신. 장관이라는 표현도 다른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걔들이 어디다 쓰냐면 청장은 보통 청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시청 말고 그 전체를 다 통할하는 경찰청이 또 있는데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 장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처럼 실제로 뭐 국토부나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내무 대신, 국토성 대신 이런 식으로 큰 신하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저 영국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니스트하고 그 뭐냐 세크리터리의 차이입니다. 장관은 세크리터리고 대신은 미니스터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보통. 부처장은 주무대신으로 이제 행정 사무를 분담 관리하고요. 주무대신은 그 해당 기관의 사무를 통괄하고 직원의 복무를 통감합니다. 주무행정 사무는 법률 또는 시행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안을 마련해서 총리에게 제출해서 가결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주무대신은 소관 행정 사무와 관련된 시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권, 훈련, 통달 발표권, 그리고 이제 부처 간 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설명 요구권, 의견 진술권 등을 갖게 됩니다. 한편 2015년에 국가행정조직법 개정을 거쳐서 주무대신은 내각의 중요 정책이 부처와 관련될 경우에는 가기에서 결정된 방침에 의거해서 종합조정을 위한 사무를 관리하는 이제 역할이 주어졌고요. 이에 의거해서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주무대신은 관련 부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와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리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뭐냐? 일단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운영체제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고 일본은 이제 의원 내각제라는 점이겠죠. 그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국가원수면서 행정부의 수반이나 일본은 국가원수는 1항이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입니다. 다만 이제 1항은 거의 실권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국가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가 비교적 권력 분립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는데 일본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는 상대적으로 권력 융합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의 권력 융합성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이제 장기 집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도 자민당하고 좀 가까워지고 또 입법부하고 이렇게 막 좀 뒤섞여 버리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 자주 교체가 되면 그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 관리들이 또 바뀌니까 행정부도 친자민당이 아니라 친민주당이나 뭐 친공산당이나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계속 자민당만 되니까 그럼 자민당 쪽에 줄 서는 사람들이 이제 국장, 뭐 과장, 실장 이렇게 승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카르텔이 이제 공고해지는 거죠, 점점. 행정부 내에서만 본다면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행정각부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의 행정각부는 총리로부터 다소 분권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총리와 내각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합니다. 내각과 총리의 보좌기관은 이제 내각 관방과 내각부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이들 기관은 이제 기능이 중복되고 비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각 관방은 내각의 종합 전략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내각부는 범정부적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며 부처 간 종합조정을 주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부처장은 이제 대신 관방이 보조하지만 부처별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기도 합니다. 다음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첫 번째 공직사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다음에 일본의 공무원은 일왕이 관리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왕의 그냥 일개 관료, 관리, 그러니까 신하였다가 이제 전쟁 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야 니네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왕의 수족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된다 라는 개념을 이제 꽂은 거죠. 일본군 헌법은 공무원의 선정과 파면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은 복무선서, 법령 및 상사의 명령 준수, 쟁의행위 금지, 신용실추 금지,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품위유지입니다. 비밀유지, 직무전념, 정치적 행위 제한, 사기업으로부터 격리 등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은 도대체 누구냐? 그 사실 도쿄도에 근무하는 도쿄도청이나 또는 도쿄,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일본 경시청이잖아. 경시청이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도쿄 경시청입니다. 도쿄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뭐식인데 그게 도쿄 경시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현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시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 오사카 부경, 오사카는 부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사카 부에 경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또 뭐 고베시경, 뭐 후쿠시마경, 후쿠시마시경, 뭐 현경 뭐 이렇게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홋카이도 현경 이런 식으로 그 경시청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계급이 뭐더라? 경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위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로 치면 경위고 일본어로 치면 이제 경부보라고 합니다. 경부가 경감이거든요. 경부보, 경위 이하 되는 계급들은 전부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간부들은 다 국가공무원이고 자동으로 지방공무원이 자동으로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고시 패스하면 이제 일본의 고등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행정고시인데 그걸 패스하면 바로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고, 지방직 국가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경찰 내에서도. 국가공무원은 크게 일반직과 또 특별직으로 나눠지고요. 국가공무원은 주무부처의 장이,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의 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과학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직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원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각 부처 장관 등 임명권자가 인사관리를 하는 분당관리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 뽑아가지고 이제 뿌려주잖아요, 전국에. 근데 일본은 다 따로따로예요. 근데 2014년에 내각 인사국이 설치가 돼가지고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그래서 약간 복잡해지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구조고, 대신 하위직들은 전부 다 각자 이제 인사권자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잘리는 것도 쉽지만 이것저것 책임져가지고. 여튼 뭐 그게 일본 시스템입니다. 간부직, 사무차관급, 국장급, 부장급에 속한 관직에 요구되는 표준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격심사를 내각 관방장관이 실시하고, 적격성 심사 결과 확인을 받은 자를 내각 관방장관이 간부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간부 공무원의 임명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 장관이 갖지만 간부직 임명은 간부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고요. 내각 총리 대신 또는 내각 관방장관은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명권자에 대해서 간부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 전직, 강임, 퇴직, 면직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임은 여기 보시면 승진, 임용, 전직, 강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강할 때 강자라고 해서 좌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밑으로 한 등급을 낮춰서 임명을 하거나, 예를 들어 뭐 별 3개짜리라고 그러면 별 2개짜리로 이제 이게 강등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간부직 공무원 인사의 일반적인 관리는 내각 주도에 의한 정치 임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주의,
그야말로 성적입니다. 전제로 해서 능력, 실적에 근거해서 임용을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원의 관여가 인정이 됩니다. 즉 적격설 심사의 기준 절차, 또 간부 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정령 등을 규정할 경우에는 인사원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이제 기존 채용 구분을 개정해서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이제 통합했고, 또 전문직과 경력자 채용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직의 채용은 이제 공개적이고 평등한 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의 채용, 등용 확대, 민간인 재활용,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의 공무원 관련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본 걸 좀 베끼기도 하고, 또 일본도 우리 걸 좀 참고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섞여가지고 크게 구분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또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아까는 베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이 교육받는 이제 교육 수준이나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내용,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받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또 오해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우리는 삼국시대 배우는데 일본은 뭐 전국시대 배우냐 뭐 이러실 텐데, 그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러실 텐데, 제가 그 내용이라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뭐 물리, 화학, 국사 이런 교과목의 배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 시간에, 또 우리는 이제 수학 시간에, 근데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배우잖아요. 일본 애들도 거의 유사한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주택 구조,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뭐 마트의 구조, 편의점, 뭐 그 다음에 자판기, 이런 것들의 또 교통수단, 또 기본적인 이제 문화, 프로포즈 하는 문화라든지 뭐 아니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거기에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나오는 문화도 약간 비슷해집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비슷해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공무원 관련 법이나 신분 보장 관련 법이나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뭐 수사하는 기법이라든지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슷한 겁니다.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엄청 큽니다, 그거.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고 단기간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쪽 사람들은 영국 쪽의 어떤 그 교육 방식이나 제도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단기간에. 하여튼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통해서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금지하고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장이겠죠.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의사에 반해서 강임, 휴직,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법정주의와 조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재해보상과 퇴직연금 등이 제공이 됩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되고요. 경찰직과 해상보안직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이 인정이 됩니다. 급여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 교섭권은 인정이 되지만 단체 협약 체결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쟁의권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대신에 인사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총무처 같은 곳이 국회와 내각에 급여의 적절성을 보고하고 권고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근무조건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의 급여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늘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다. 체크해주는 국가기관이 있다. 이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망하질 않으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공무원이, 제가 뭐 이게 우리가 정당과 선거인데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일반 회사하고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안 좋은 점이기도 해. 이건 좋은 점이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일반 회사하고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 일반 회사는 말이죠. 내가 어떤 저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칩시다. 또는 뭐 일 되게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칩시다. 우리 부서에 저 사람은 일을 진짜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일반 회사는 내가 잘리거나
저 사람이 잘리거나 둘 중 하나는 잘리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왜 잘리냐? 저 일 못하는 사람이 뭐 어디 사장 아들이거나 이럴 경우에 난 잘리겠지. 근데 공무원은요, 저 상대방이 일을 못해요. 근데 쟤도 안 잘리고 나도 안 잘려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이고, 또 국가공무원제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되고 나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환장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인사하러 다니고 물론 그렇게뿐만이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급 신화 이래가지고 40년 만에 오늘 봤던 기사인데 40년 만에 9급으로 들어가서 40년 만에 1급 됐다. 그래서 이제 9급 신화 뭐 이런 얘기가 종종 있는데, 그걸 왜 신화라고 하겠습니까? 레전드, 신화, 레전드가 아니구나, 신화. 그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신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9급은 사실 조금 그래도 들어가면 좀 자기 업무에 너무 허접함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시험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7급은 들어가면 나쁘지 않거든요. 월급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7급으로 들어가면 그냥 주저앉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시킨 일만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눌러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그렇게 그냥 온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직장이든 간에 되고 나서, 뭐 정규직이 되고 나서 이제 약간 좀 사람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지금 정규직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쫓기듯이 삽니다. 늘 불안해요. 뭔가 내가 죽어야 끝나겠지 이게. 오늘도 가서 뭐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면담하고 왔는데, 그래 진짜 아닙니다. 관둡시다. 이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냥 학교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자괴감도 들고. 하여튼 예,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뭐 다 내 잘못이겠죠. 예.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일본국 헌법은 제8장에서 4개 조항, 92조, 93조, 4조, 5조에 걸쳐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해서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공공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의회를 설치하도록. 여기 의사기관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 말고, 그러니까 이제 너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뭐 이런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공공단체는 재산관리, 사무처리, 행정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일본국 헌법은 비교적 간략하게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지방자치 관련 규정들은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그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사항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권 수준, 이거를 잠시만요. 그 1993년 6월에 국회 중의원 참여연 양원에서 지방분권 추진 결의가 가결되면서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등의 활동을 거쳐서 2000년에 지방분권 일괄법이 시행된 이후에 뭐 3일체,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금, 세원이양. 그러니까 세원은 뭐냐면 그 세금 내는 거, 그 원천을 이제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 3.1체 개혁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뭘 주는데, 보통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이런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게 예산을 줍니다. 근데 세원 이양은 뭐냐면, 보통 중앙정부가 걷어야 되는 세금인데 이걸 그냥 해당 지방정부가 걷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걷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럼 그냥 니네가 여기서 돈 끌어서 니네 예산을 써라 이런 식으로. 뭐 관광지라든지 뭐 그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이 발전소나 뭐. 그리고 교부세 개혁, 세제 개정 분권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 위임 사무제도가 폐지되었고요. 필수 설치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됐으며 통지와 통달에 의한 개입도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과세 자주권이 확대됐고 분쟁 처리 기관을 설치를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이제 중앙정부는 국가가 본래 수행해야 할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주민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는 지자체에 일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관한 제도와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은 지방분권화와 관련된 제도의 시책, 운영에서 중앙정부가 제도의 기획 위반 시의 입법 기준으로, 또 지자체는 이제 배분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 법령의 해석과 운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는 이제 지방정부의 사무에 관한 제도에 기획 위반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업무 분담을 해야 합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가운데 법령으로 정해진 사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한 이제 중앙정부의 관여는 법률 혹은 시행령에 의하며 지방자치법 입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분권개혁에서는 지방분권 일괄법을 개정을 해서 기관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로 재편했고요. 그동안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사무지만 효율성이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에 맡겨서 대행하도록 한 사무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방이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사무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즉 단체 위임 방식하고 기관 위임 방식입니다. 이게 뭐 단어를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이게 뭔 의미인지. 이 중에서 기관 위임 방식의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의 단체장이 중앙정부 부처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네 가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즉 사무 자체를 폐지하거나 국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지방사무로 넘기거나 중앙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사무를 지방이 위탁받아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딱 위탁받은 만큼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그 이상의 책임은 중앙에서 지는 겁니다. 잠시만요.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그 밖에 뭐 재정이나 뭐 인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관련 위임 문제, 그 다음에 인사 관련 위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지엽적인 거라 가지고 되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건 뛰어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입법부 및 사법부, 그러니까 일본의 입법부와 일본의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취지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막상 정당과 선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정당이나 선거나 뭐 정치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정작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나라는 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혹여나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못한데 여러분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뭐 14강 이 한 과목 이 한 시간 동안 3시간 14강을 하는 한 편이 제가 여러분들 직접 강의를 하게 되면 두 편으로 쪼개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을 직접 이제 대면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않아요. 약간 천천히 얘기하고 이런 뭐 질의응답도 받고 또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띄워놓고 앞에 아무도 없고 카메라 이제 모니터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글자는 읽어야 되겠으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글자 읽고 설명하고 글자 읽고 설명하고 이러면 강의의 양적인 면에서는 그 대면 강의 할 때보다 비대면 강의 할 때 훨씬 더 양이 늘어납니다. 강의 양이. 저도 힘들 정도로 강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죠. 왜냐면 학교에서 규정을 지키래. 그러면 너 돼지인데. 그러니까
규정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 저는 참 그런 게 뭐냐면 아니 보통 이게 한 2시간 한 20분 2시간 반 정도 대면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한 2번 쉬었다가 한 번이나 2번 쉬잖아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러면 전체 시간에 한 2시간 40분 정도 잡아먹거든요. 화장실 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매점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럼 사실 3학점짜리가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한 주가. 근데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풀로 다 땡겨야 돼요. 그냥 짤 없어요 사실은. 게다가 원래 우리가 16주 강의입니다. 16주. 그러니까 한 학기가 16주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한 3번이나 4번 정도 휴강을 할 수도 있어요. 4번은 너무 많다. 4번 너무 많고 사실상 이게 휴강이라는 게 무슨 휴강을 말하냐면 강사가 아파서 휴강할 수도 있고 또 뭐 대학 출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휴강할 수 있습니다. 또 공휴일이라서 휴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통상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리포트를 쓰거나.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비대면 강의는 16주를 해야 됩니다. 기록이 남잖아 일단. 그러니까 대학교는 어쨌든 16주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관례상 14주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또는 15주에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16주를 꽉 채워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16주는 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 중간에 뭐 휴일이 껴있으면 그 휴일은 다 같이 노는 날이니까 쉬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차피 안 치니까 지금 저기 뭐 저는 어차피 안 보고 리포트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수님도 사실 다 못 보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꼭 채우는 게 맞다. 그래서 뭐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주에 못 하더라도 어쨌든 보강을 하면 되거든요. 일정 잡아가지고. 그 어차피 저희가 녹방이니까 이제 실시간 아니고 그냥 녹방으로 보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뭐 강의 내용 가지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리포트로 대체를 하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도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거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니까 제가 도저히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한 얘기인데 만약에 다음 학기 솔직히 다음 학기 강의 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진짜 시달리면서 해서 내가 뭔 호강을 하려고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제 강의를 좋아하고 듣는 여러분들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한 60명 중에 58명은 저를 좋아합니다. 아니지 58명은 저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한 60명 중에 한 10명은 저를 흐뭇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강의 내용 자체를. 그리고 한 2명은 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도 이상하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뚱뚱하고 막 이렇게 한 2명은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은 저를 좋아하고 2명은 저를 싫어하고 그러면 12명 빼면 60명 중에 12명 빼면 48명이 남았습니까? 48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48명은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강사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본인 학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든 뭐 강의를 하면 오케이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저는 그게 그렇다고 믿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럼 사람이 너무 삭막하잖아. 너무 정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 또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좋게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되게 막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거든요. 일본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짠해지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갈등이 좀 심합니다. 지금 이게 연말이 돼서 그런지 갈등이 되게 심해요. 심적으로. 그 의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은 일본 내각제를 채용했으며 이런 점에서 일본의 국회는 영국과 동일합니다.
일본의 국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위원회주의를 채용하게 되어 실질 심의는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의회와 유사하고요. 즉 이제 일본의 국회는 영국형과 미국형의 제도를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비슷하죠. 우리도 총리가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할 수 있고, 그럼 보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더는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 거를 적당히 섞어 놓은 게 또 한국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프랑스 게 좀 더 많이 섞였다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의 국회는 헌법상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물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가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제정되어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로 구성됩니다. 각 양원은 일본 국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의원이 하원이냐 참의원이 하원이냐 이 구분하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앞에 중자가 붙잖아요. 중자, 중의원, 참의원. 이 중자 대중할 때 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중의원이니까 대중 속에 있으니까 얘들이 하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각 양원은 이제 일본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각종 위원회들이 여기 쭉 있고, 본회의, 중의원, 참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여러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구성도 사실은 한국어도 비슷해요. 각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헌법심사회, 정보감시심사회, 이게 아마 이제 그 정보위원회 같은 걸 겁니다. 그 경찰하고 경찰청 공안부하고 또 일본 경찰청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안조사청, 법무부 산하 공안조사청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청, 방위정보본부, 뭐 이런 이제 일본의 정보기관들을 뭐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또 감시하는 뭐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회겠죠. 각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요. 또한 이제 회의 운영, 기타 수속 내부 규율 제정 등을 결정하며 내부 경찰권은 각 의원의 의장이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의원 의장, 중의원 의장이 이 내부의 경찰권을 행사.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안에 보면 국회 경비라고 부르는 국회 경찰들이 있어요. 이제 회의를 하다가 폭력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출동시켜 가지고 야 저 잡어, 저 말려라, 이걸 이제 의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 유지권 뭐 이런 것들을 발동을 하게 되면 경위들이 쫙 깔리고 몸으로 이제 의원들의 행패를 막습니다. 표결 방해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제하거나 막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표결 방해하는 거는 그건 못 막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거는 당연히 막는 거고요. 양원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고 예산 및 국가의 재정 등에 대한 의결, 조약 체결, 승인, 그 다음에 내각 총리 대신 지명, 헌법 개정 등을 발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조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 의사가 성립하려면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며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양원 협의회가 열립니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었고요. 또한 의사결정, 내부조직 운영 등 결정 및 양원의 그 활동은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중의원 총선거는 의원 전체를 이제 선출하는 제도로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집니다. 총 정수는 465명이고 소선거구로 전국의 289개 구에서 289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로 전국의 11개 구에서 176명을 선출합니다. 숫자 좀 크죠? 숫자가 되게 크죠? 비례대표만 거의 지금 한 좀만 더 하면 200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퉁쳐서 이제 300명, 500명으로 봤을 때 그 일반 국회의원은 300명 뽑고 비례대표만 200명 뽑는 얘기예요. 퉁쳐서. 선출된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총선거는 이제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또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그, 그 총선거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리고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실시하고요. 제 48회 중의원 총선거가 2017년 10월 22일 날 시행됐었죠. 그리고 그 작년인가 최근에 이제 한 번 더 또 있었죠. 선거가 참여 선거인가? 하여튼 뭐 선거 있었습니다. 그 참의원 보통 선거는 총 정수의 절반을 다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요. 선거는 3년마다 치러집니다. 총 정수는 242명이고 선거구로는 45구에서 146명, 비례대표로는 96명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선출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중의원 2016년 7월 10일 24회 참의원 보통선거가 시행이 됐고요. 중의원 중의원은 이제 예산 조약, 내각 총재신 지명, 법률안의 의결 시에 참의원보다 우선시되며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 의결이 됩니다. 또한 중의원은 내각 불신권을 또 갖습니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폐회하는 것이고요. 국회 활동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 중의원 의원은 총선거마다 전원 개선되므로 이제 민심의 척도이자 국민의 정권 선택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중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숫자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있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상원 하원, 이거 말하자면 상원 하원인데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특이하죠. 선거권은 둘 다 이제 만 18세에게 있는데, 피선거권 같은 경우에 중의원은 25세 이상이면 중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의원은 30세가 넘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보통은 참의원이라고 하는, 보통 상원은 이제 귀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영국도 상원은 보통 그런 데거든요. 그냥 그렇고 그런 데입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 그런 곳이고, 하원은 약간 좀 이제 중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참신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죠. 참의원은 중의원 해산 시 폐회하지만 국가의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내각이 참의원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집회. 그래서 이제 중의원이 해산하더라도 참의원이 뭔가 의결을 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긴급 집회는 국회의 기능을 참의원이 대행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총 2번 열렸다고 합니다. 그 참의원은 중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권과 거리를 두고 정부의 견제가 가능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의원 의원의 정파별 인원을 보시면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중의원은. 근데 참의원을 보면 물론 자민당도 많습니다만 민진당도 많고요. 공명당, 일본 공산당도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공산당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한데, 그러니까 283명에 비해서 일본 공산당이 12명이니까 숫자가 확 줄잖아요. 근데 참의원, 상원에서는 125명 대비 공산당이 14명이니까 그렇게 줄은 거죠. 20분의 1은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은 좀 낫다라는 것이고, 뭐 또 여러가지 계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키나와의 바람, 무소속 클럽, 희망당, 국민의 소리, 뭐 이런 여러 좀 이상한 어떤 이름의 정당들도 많죠. 보면 이게 비례라서 그렇습니다. 비례라서. 양원 모두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일당으로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었으며 그 수가 기타 정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고서가 작성됐을 시점은 이제 2018년 시점이니까 2019년에 2020년도에 추가로 선거가 있었다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도 아마 과반수 이상인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제5당 이하로 소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회는 절대 다수의 일당과 소수 의석의 군소 정당이 대비되는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여러 정당 중에 자민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획득하며 장기 집권을 해왔으나 몇 차례 정권에서 밀려나기도 했죠. 그 먼저 1995년부터 92년까지 절대 다수당으로서 장기 집권을 했지만 93년 일본 사회당, 공명당 등 아니지 1995년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오타 때문에 까먹었네. 이게 오타고요. 이게 뭐냐면 1955년부터 92년까지입니다. 장기 집권. 그러니까 55년 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1955년에 자민당이 시작한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여기 오타를 냈는데 55년이에요 이게. 92년까지 장기 집권 했으나 93년에 엎어졌다. 이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55년이 되는 겁니다. 93년 일본 사회당, 공명당, 군소정당 7개가 연립해서 38년 만에 야당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이제 94년에 자민당은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다시 일당 자리를 되찾아서 집권을 하고요. 자민당 연립내각은 2008년까지 지속됐고 2009년에 민주당에게 패해서 또 무너졌다가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을 하고 2012년에 다시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14년까지 유지가 되고 뭐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립내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여야당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당수 토론은 분명히 영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당의 당수는 총리니까 총리가 있고 앞에 이제 야당 당수가 총리한테 막 질문합니다. 그 좁은 데서. 그러면 이제 총리가 거기에 대해 답변하고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서 뭐 의원이 나와서 질문하면 총리도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공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되게 좁은 데서 합니다. 영국도 되게 좁은 데서 하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촘촘하게 앉아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다만 이제 우리하고 일본의 공통점은 그 의석이 약간은 이제 그 극장처럼 반원 형태로 되어 있고 영국은 이제 직사각 형태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앉아있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의원들 앉아있는 거 보면 마치 지하철에 사람 앉아있듯이 그렇게 앉아있거든요. 앞에 뭐 딱히 책상도 없고 말하러 온 거지 뭐 책상 갖다 놓고 뭐 하겠냐 잠만 자지 뭐 이렇게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회의원의 정책 형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 담당 비서 제도는 미국의 의회를 모델로 했고요. 의원의 정책 형성 능력을 높여서 법안을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회를 이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보좌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의 보좌관 제도가 사실은 그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좀 낙후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좌관은 거의 무슨 부리듯이 하니까.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보좌관이 약간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고 또 존중받고 나름대로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을 하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치 그 집에서 부리는 종 마냥 그런 게 좀 안 좋습니다. 의회의 내각과의 역할관계 대정부 차원에서 의회 의원의 기능과 역할 수행 방식을 보면 사실 일본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예산 심사, 그러니까 예산을 결정하고 또 결산을 심사하고 그래서 돈을 이만큼 잘 썼네, 또 이건 문제가 있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럼 이만큼 쓰도록 예산을 챙겨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부를 감시하는 거, 이렇게 총 3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감사기관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아무개 이렇게 부르면서 고민정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하지만 아무리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공적인 권한은 막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83조는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 의결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에서는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조는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결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각은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총리 지명 및 내각 불신임. 일본국 헌법 제67조 1항은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 의결에 의해서 지명된 총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지명 후에 일왕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일본국 헌법 제67조 2항 같은 경우는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의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은 한 총사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정이죠, 이게. 다시 말해 국회에 의해서 불신임 결의안 등이 가결되면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각에 대한 질문권, 대정부 질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국회의 각 의원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내각에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의원의 의결에 따라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국정조사권이 있는데, 국회는 일본국 헌법 제62조에 따라서 국정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증인 출두 및 증언,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요. 국정조사는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고, 중의원위원회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중의원 사무국 조사국장 또는 중의원 법제국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약 체결의 승인. 일본국 헌법 제73조는 내각이 조약을 체결할 때 사전 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결 전 또는 체결 후라고 하는 것은 비준이 행해지기 전 또는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사법부의 관계 보면 국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된 재판원으로 구성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해서 재판관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재판소가 이게 재판관을 탄핵하는, 법원의 재판관을 탄핵하는 탄핵재판소를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선출해서 구성할 수 있어요. 탄핵 표결을 하는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탄핵재판소 재판장은 재판원이 호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재판장을 뽑고요. 재판관에, 이게 여기서 재판관은 이제 법원의 판사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사의 파면소추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된 그 소추위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느냐? 일본 국회는 일본 국회 안에 탄핵재판소를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대부분 변호사도 있고 하겠죠. 근데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탄핵 표결만 하고, 판사에 대해서 그 판사의 어떤 최종적인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근데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어디서 하냐면 최고재판소라고 불리는 일본판 대법원에서 하는데, 그럼 대법관을 탄핵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는 국회 안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체계. 사법부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일본의 사법체계는 3심제도에 따라서 3개의 심급의 재판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판소는 상급재판소, 하급재판소로 나누며, 하급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급재판, 이게 지방법원이고, 상급재판소가 고등법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이제 최고재판소라고 하는 대법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30제죠, 그러니까. 최고재판소, 상급재판소, 하급재판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각 재판소는 독립되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 판사한테 야, 너 재판 언제까지 끝내? 이렇게 명령할 수 없어요. 판사들은 다 또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면 그 판사
일단은 규정 위반이고 명령한 사람이 아마 뭐가지가 날아 겁니다. 잘리겠죠. 그러나 상급재판소의 판단이, 그러니까 하급재판소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는데 이 상급재판소 고등법원의 판단이 하급재판소의 판단, 그러니까 판결이 하급재판소의 판결보다 우선시되며 재판소를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상위 판결이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지방법원 판결을 해당 판결보다 우선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상급의 이제 종심 재판소, 소위 대법원, 이건 최고재판소이며 최고자의판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고재판소는 사법재판권을 갖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으며 규칙재정권, 사법행정권도 포함됩니다. 최고재판소의 장, 우리로 치면 대법원장이 됩니다. 내각의 지명에 따라 일본 왕이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최고재판소장 이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만 왕이 임명을 하고, 근데 어차피 이것도 내각이 지명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다 내각이 임명하는 거죠.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에 최초로 행해지는 중의원 총선거 시에 국민심사를 받으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국민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그 최고재판소,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 내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 특히 중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행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국민심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만둬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잘 뽑았다 안 뽑았다 이런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려고 지금 아마 국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 직선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식으로 약간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 표시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고등재판소의 장관,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은 내각이 또 임명을 해요. 우리는 이거 그냥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 법관 인사는, 법원장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걸 또 일본은 내각이 합니다. 또 천황이 인증을 해줘요. 반면 이제 고등재판소를 포함한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사법행정권에 의해서 지명을 하고 내각이 임명하는. 원래는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고등법원장은, 고등재판소 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내각이 임명한다, 일본의 경우는. 그리고 재판관 외에도 재판소 직원의 임명, 보직 등도 최고재판소가 행사한다. 이거 법원 행정처가 하는 거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하고 같죠. 대부분이 이런 규칙을 갖고 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되고요. 검사는, 일본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도 명칭은 검찰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 근데 다 그냥 검사라고 부르죠.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만 구속을 받는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국 헌법 제76조 1항에서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된 하급재판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재판소는 최상급의 종심재판소이며 대법원, 하급재판소로선 재판소법에 의해서 고등재판소, 고등법원, 지방재판소, 지방법원, 가정재판소, 가정법원, 간이재판소, 간이법원, 그러니까 즉심, 직결심판, 우리는 이거 직결심판, 즉심법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네 종류가 있고요.
하면 내각은 최고재판소 장관의 지명권과 최고재판소 판사 및 하급심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권을 갖습니다. 이게 재판관, 심판관, 판사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도 사실 명칭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냥 재판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법원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일본에서 법원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법원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직원 숫자도 있고 뭐 전체 숫자 보면 일본 인구 1억인데 법원에 관련되어 있는 법원 공무원들의 모든 숫자가 25,0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대법관 플러스 고등법원장까지 하면 23명, 판사는 2,000명, 그다음에 판사보라고 해서 이제 판사를 보좌해주는 역할인데 그게 이제 977명, 그 다음에 간이재판소 판사까지 해서 전체 판사는 3,8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그러니까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 서기관, 속기관, 조사관, 사무관 이렇게 쭉 숫자가 나와 있죠. 재판관의 채용. 그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 연수를 마친 후에 심사를 거쳐서 판사보로 임관합니다. 판사보가 판사예요. 그냥 판사를 말씀하시면 되는 초임 판사를 판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관 희망자의 적격성을 최고심판소에 설치된 하급재판소 재판관 지명자문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그 판사를 이렇게 이제 검토해서 저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판사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위원회는 일본 변호사협회 추천위원과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념 등 부당한 기준에 근거해서 적격성을 판단하는 일은 없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임관 희망자의 적격성 판단 자료는 사법연수원에서 제출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로서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판사로 할 것인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연수원이 이제 연수생에 대해서 임관 부적격자라는 의견을 제출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암시적으로 임관 희망자에게 생각을 돌리도록 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법연수원이 보기에 쟤는 아무리 봐도 판사 될 자질은 없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법연수원이 이거를 갖다가 쟤는 판사가 될 수 있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 결정하는 거는 여기 지명자문위원회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올리는 자료가 대부분 참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대놓고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무래도 쟤는 판사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 불러가지고 다른 거 할래? 라고 이렇게 야, 판사 실제로 하면 되게 힘들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이걸 왜 소개해 드리냐면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제가 안 되라고 적어가지고 올리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저한테 일종의 원수를 지는 거니까 난 그거 못하겠다. 대신에 쟤를 갖다가 판사를 포기하게끔 뒤에서 계속 부추겨서 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는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런 작당이라고 하는 거보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뒷작업을 통해서 이제 안 될 만한 사람은 안 올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기죠 이게. 일본이 원래 이런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나라예요. 되게 좀 그래요. 일본이란 나라는 알고 보면 되게 조금 진짜 뭐 이렇게 사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나라가. 다만 적성의 재판관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법연수원 교관이 이제 그 생각하는 적격자 기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봐서 하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판사 모로 임관이 되면, 그러니까 판사 초임 판사가 되면 그 최고재판소 인사국이 그 전국에 그 재판소에 이제 이 초임 판사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도쿄, 오사카 등 규모가 큰 재판소나 중소규모 재판소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우리나라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대도시로 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초임지 이후 대략 3년마다 원격제의 경우에는 2년, 대형 사건을 만든 경우에는 4년 내지 5년 정도의 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각지의 재판소로 정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때 따라가지고. 장기 근속에 따른 이제 유착이나 타성의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이나 개별 재판관의 임지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판관의 정신적 부담이 되는 한편 새로운 임지에 부임해서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사건을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뭐 정년, 그러니까 판사가 일본에서 판사가 정년까지 어떻게 생활을 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냥 참고 삼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국가원수 행정수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14강 상편 여기까지 하고 14강 하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